여자는 종족 번식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남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현재 유럽의 법리 해석 유행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나는 여자보다 개가 좋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을 거침없이 비판했으며 사회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은둔을 자처한 철학자. 현대 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철학자 쇼펜하우어. 무엇이 그를 여성 혐오 철학자로 만든 것일까?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성공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낭만파 여류 시인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어렸을 적부터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한 아이였는데 요한나는 이런 쇼펜하우어가 싫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자살로 추정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요한나는 유산을 모두 챙겨 이사를 가서 살롱을 열었다. 김나지움에서 퇴학당하고 온 쇼펜하우어의 눈에 살롱의 밝은 분위기는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었다. 요한나는 너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아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함께 살러온 아들을 내쫓아버린 적도 있다. 살롱을 드나들던 괴테가 쇼펜하우어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요한나에게 언젠가 우리 셋 중 가장 위대하게 될 이름은 쇼펜하우어라고 말했을 때 요한나가 한 집안에 2명의 천재는 나오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성장기의 이러한 비극이 쇼펜하우어를 악명 높은 여혐 철학자로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이러한 시각도 유명해진 말년에 이르러선 조금 바뀌는데 여성 혐오적인 내용을 책에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이 여성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여겼다. 욕망으로 인한 삶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연민의 감정으로 타인을 대할 때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당시 여성들에게 묘한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어쨌든 그는 유명해짐에 따라 그를 보러 온 여러 재능 있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면서 여성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편견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바그너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여성에 관한 저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대중을 멀리하거나 대중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 여자는 끝없이 성장해서 남자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가장 증오한 사람은 철학과 교수들이었다. 특히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 인물인 헤겔에 대해서는 정신병자의 철학을 늘어놓는 추악한 남자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푸들 한 마리를 사서 개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이 멍청한 헤겔 새끼라고 구박하였다. 당시 헤겔은 전 유럽의 명성을 떨치는 노교수였고 쇼펜하우어는 이제 갓 들어온 새내기 교수였다. 교수가 된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대중들을 구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헤겔에 맞서기 위하여 강의를 개설했다. 강의 시간표도 헤겔이랑 똑같이 편성했다. 그러나 헤겔의 강의는 정원이 꽉 찬 반면 그의 강의는 불과 몇 명뿐으로 결국 폐강되고 말았다. 이후 대학 교수들의 파벌을 경멸하여 아무런 단체에도 얽매이지 않고 대학교 밖에서 줄곧 독자 연구 활동을 지속하였다. 쇼펜하우어는 까칠하기로 유명하다. 쇼펜하우어의 혀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고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았다. 총알을 넣은 총을 베개 밑에 두고야 잠을 잘 수 있었으며 식당 음식이나 질병에도 강박증이 있었다. 타인에 대한 견해는 심한 의심과 냉소로 물들어 있었고 대화는 교활한 논쟁술로 가득했다. 그가 죽은 지 4년 후에 출간된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확대 해석하라. 동음이어를 사용하라. 의미 없는 장황설을 쏟아내라. 논쟁의 최후 수단은 인신공격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가 제시한 38가지 방법은 진실과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다. 남에게 이기기 위해서 온갖 지식과 인물을 동원하면서 논리나 진리를 토론의 기술, 즉 언술의 민첩함과 재빠름을 통해 호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38가지의 기술을 열거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1819년에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철저하게 반이성적인 철학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이성이 인간과 세계를 주도해간다는 종전의 철학을 부정하고 반대로 의지가 이성을 지배하고 주도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고 의지는 이성적이 아니며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본질은 사유나 이성이 아니라 본능과 연관되는 의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의지에 반하여 2차적이라는 사실을 생리학적으로 증명하려 한다. 신생아의 발달 과정에서 사유 능력이 2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수면 중 이성의 활동이 정지하는 것을 그 예로 삼는다. 그는 이성을 유기체의 부속물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비합리주의에 빠진다. 헤겔을 비롯한 철학 전통에서는 개념적인 것이 최고의 위치를 취하는 반면 쇼펜하우어에게서는 직관이 최고의 위치를 취한다. 헤겔을 비롯한 철학 전통은 예술의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결국 예술은 진실의 비본래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반면에 쇼펜하우어는 개념이 진실의 비본래적 표현이며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은 예술이라고 여긴다. 쇼펜하우어가 후세의 예술가들의 철학자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견해가 한몫을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처음 출간된 당시에 그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심지어 그의 책은 20년 동안 전혀 읽혀지지 않았고 출판된 지 16년 만에 폐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를 추종하는 열렬한 독자들이 있었으니 바그너, 니체, 릴케, 프로이트, 헤세, 토마스 만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니체는 어느 고서점에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정령이 내 귀에다 대고 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기록한다. 신학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니체 앞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한 것이 쇼펜하우어의 책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은 니체를 거쳐 현대 실존주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니체는 장차 쇼펜하우어가 헤겔보다 더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톨스토이는 쇼펜하우어를 가장 천재적인 인간으로 불렀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형이상학은 니체의 권력 의지를 매개로 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바짝 달라붙어 한 덩어리로 뭉쳤다. 추위는 덜해졌지만 이번엔 가시가 서로의 몸을 찔렀다. 고슴도치들은 고통을 피해 다시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러자 또 추위가 몰려왔다. 고슴도치들은 두 개의 악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 쇼펜하우어가 쓴 우화의 줄거리다. 쇼펜하우어에게 타인은 곧 고통이다. 인간에게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타인에게서 위안을 찾고자 하지만 타인은 또 다른 아픔을 가져다 줄 뿐이다. 결국 인간은 타자들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가 자살을 예찬했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오해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삶의 의지다. 그가 말하는 삶의 의지는 흔히 살려는 의지와 혼동되고 있는데 삶의 의지의 부정이 욕망을 끊는 것이라면 살려는 의지의 부정은 식욕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끊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부정한 것이지 살려는 의지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윤회를 믿었던 그는 고통뿐인 세상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보다는 금욕을 권했다. 의지와 결별하지 못할 것이라면 그 의지를 다스리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주장대로 금욕을 실천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는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세계란 결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며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일 뿐이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진정한 연관성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악한 생각과 무의미한 노력은 서서히 얼굴에 특히 그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것을 찾아서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늘 올 것만 같은 무언가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사람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인생의 말년은 가면무도회의 끝에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사람을 침묵케 한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독서한 내용을 하나도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독서는 스스로 사고하기에 단순한 대용품에 불과하다. 독서를 하면 남의 생각에 자신의 사고가 끌려다닌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많은 독자를 보장받는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조롱당한다.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인류는 내게서 몇 가지를 배웠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철학은 행간의 눈물과 울부짖음이 느껴져야 한다. 이를 부두둑 가는 소리와 죽고 죽이느라 아우성치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철학이 아니다. 인간의 가혹하고 불쌍한 많은 운명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인생이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힘든 과제와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은 멋진 표현이다.